안녕하세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인플레의 주범, 좌파가 아니라고 라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번 영상 정말로 오랜만에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은 인플레이션 좌파 정권 감사합니다 라는 영상이었는데, 사실 제가 채널이 작기도 하고 그동안 유튜브 채널도 관리를 잘 안 했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은 못했었지만, 제 기준에서는 1000단위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관심이 좋긴 하지만 댓글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물론 2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댓글을 단 사람들은 뭐 해봤자 100명에서 200명 사이 그 내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단 사람이 10%이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조금 갖는 것은 10%의 사람들을 보고 나머지 90%를 판단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댓글을 써주신 1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충격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댓글들도 한번 그냥 쑥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 볼만한 댓글들은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훑어보셔도 되는데, 저도 성인 군자는 아니기 때문에 댓글에서 정말 싸가지 없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냥 싸가지 없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좋게 이야기를 하면 좋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에티켓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들 인생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영상 주제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 주범, 좌파가 아니라고요 라는 주제를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는, 댓글 중에서 제법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좌파 정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라고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굳이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주제를 정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주셨던 댓글로 인플레이션이 무슨 좌파 정권 때문에 오냐, 좌파 정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뭐 때문에 왔냐,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았냐, 이런 댓글들, 이렇게 설명을 한 댓글들이 있는데 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면 됩니다. 최소한 10시간 이상씩 하고 그 공부량을 3년 내내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당연한 것들은 저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신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조금 더 분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는 제가 말하는 3가지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정치적 구조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간략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의 주범, 경기 사이클. 댓글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코로나 때문에 왔는데 왜 좌파 때문에 왔다고 그러냐, 아마 보수 정권이 정치를 했었어도 인플레이션이 왔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1번에 속해 있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에 상관없이, 혹은 어떤 국가나 문화에도 상관없이, 종교에도 상관없이 당연히 이 1번의 조건, 즉 경기 사이클, 특히나 세계적인 경기 사이클의 범주에서는 어떤 국가도 어떤 정권도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코로나19였죠. 그리고 과거를 거슬러 가면은 늘 이런 위기들은, 이런 경기 사이클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실제로 최근에 발생했었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였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경기 사이클만 보자면은 우리는 금융위기를 거쳤었고,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닷컴 버블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아시아 외환 위기라던가, 그 이전에 석유 파동, 혹은 베트남 전쟁, 저 멀리까지 가면은 1929년에 미국 대공황도 있겠죠.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굵직한 경기 사이클 말고도 작은 범위의 경기 사이클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큰 범위의 경기 사이클도 복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상에는 반드시 이런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사이클에 의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이런 경기 사이클에 의한 위기가 왔었을 때 보통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풀기 정책을 많이 쓰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재정 정책들도 함께 쓰게 됩니다. 그게 좀 과하게 된다고
된다거나 아니면은 누적된다거나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최근에 왔었던 코로나19 바로 아주 좋은 예시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저금리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누적된 그런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지정학적 구조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에 의해서 드디어 미국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CPI가 99%가 넘는 아주 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선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일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첫 번째 조건, 경기 사이클에 의한 인플레이션만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건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구조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지금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서 원유 가격 급등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중국과 미국도 여전히 무역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중입니다. 더 이상 세계는 글로벌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열된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세계화에 앞장섰었던 미국의 어떤 모습들과 현재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르죠. 이런 지정학적 구조에 의해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고 수급이 또 꼬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는 미국이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의 제조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놀랄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었던,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훨씬 더 무서워했었죠. 결국 큰 범위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이런 지정학적 구조에 의한 인플레이션도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입니다. 바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자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 번째 이유, 정치적인 구조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마치 종교적 갈등처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 왜 좌파 정권의 성향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지면 또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포인트만 잡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내걸었었던 25만 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게 저번 영상 댓글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돈 많이 푸는 거 아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심플하게 25만 원을 160시간으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시간당 1,500원 정도나 하는 굉장히 높은 시급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급을 1,000원씩 올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을 저희가 500원씩 몇백 원씩 올리는 것도 이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정책들인데, 무려 1,500원이나 시간당 1,500원이나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한 달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25만 원의 효과와 동등한 겁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연봉이 한 2천만 원 이상 올랐었을 때 건보료를 내게 되는데, 이 건보료를 10만 원 이상 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들 느끼실 건데, 내 월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2천만 원 이상 올라가지고 건보료가 올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 6개월간 떼간다. 경험해보신 사람들은 아실 건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같은 뭐 15만 원, 20만 원 요 정도 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내 월급에서 떼가면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정말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서 저희 인구가 반토막이 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25만 원을 공짜로 준다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25만 원을 벌어야만 하고, 인구가 반토막 이상 줄었기 때문에 미래에 그 누군가는 25만 원이 아니라 저희 2명을 분양하는 몫이죠. 약 최소 50만 원 이상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들의 자식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고요. 내가 만약에 25만 원을 받는다면 내 후손들은 25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대략 50만 원 이상의 돈을 내야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50만 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그러길 바라나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에 의지하고 국가의 복지에 의지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재정 적자라는 포인트도 뭐 작년에는 재정 적자 나지 않았냐,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있던데, 재정 적자를 나는 포인트도 이게 세수가 어디로
빵꾸가 나서 재정 적자가 난 건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도 인플레이션 혹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적자가 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재정 적자가 어떻게 나은 것이냐라는 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죠. 결국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모든 복지를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퍼주고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강대국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었을 때 유럽의 미래가 그렇게 밝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유럽에 대비해서 한국, 일본,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파냐 보수냐 그 정권들이 잘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한 거고 기업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 하나 없는 국가 그리고 문화적인 유산, 관광으로 먹고 살 만한 유럽처럼 그런 국가가 없는 대한민국이 과연 유럽과 같은 복지 정책을 펴면서 얼마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무조건 민주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수 있지만 다만 뭔가 자꾸 퍼주려고 하는 국가가 다 해주려고 하는 뉘앙스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포퓰리즘을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루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